(2025년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08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호회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철입니다. 자, 조금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이 치러졌고요. 레알 베티스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으나 첼시가 4대1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유럽 대항전 모든 트로피를 또다시 수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간의 트로피를 우리가 모두 봤죠. 네. 거의 대부분의 팬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에 챔피언스리그를 2021년에 들어올렸고 유로파리그는 이제 최근에 축구를 그래도 2019년이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에메리가 유로파의 제왕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뭐죠? 그때 첼시가 우승을 했죠. 사리 감독이 막 기뻐했던 생각이 나는데 2019년. 그때 이제 지루가 네. 그러니까 19, 21, 25. 비교적 최근에 세계 대회가 다 이 들어올린 경험이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광경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한국에서도 좀 목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첼시는 원래 항상 유관력이 따라오던 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만 예외적으로 구단 소유주가 바뀌기도 하고 뭐 전력이 좀 약화되는 아쉬움도 있었고 마지막 우승이 22년도 초에 들었던 클럽 월드컵이더라고요. 이후에는 아무래도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자국컵 대회 준우승이 특히 많았죠.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하면서 다시 한번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유관력을 회복하게 된 첼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지현이 형이랑 형철이랑 저랑 첼시 팬결산을 찍었는데 첼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목적들을 다 달성을 했어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리그에서 땄고 4위 복귀했고 그리고 또 컨퍼런스까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룰 거 다 이뤘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올 시즌 들어오면서 목표로 했던 게 일단 무조건 챔피언스리그 나가자. 그리고 기왕 컨퍼런스리그 나간 거 이 참가팀 중에서는 팀 체급이 가장 크니까 웬만하면 우승했으면 좋겠다. 근데 1차적인 목표는 챔스 진출이었잖아요. 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죠? 성공은 한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좀 보니까 어찌 보면 마르스카가 되게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선발 라인업을 일부 좀 결승을 앞두고 로테이션이란 말은 안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귀스토를 낸다거나 리시미스가 있는데 그다음에 코릴이 없다거나 저는 선발에 바디아씨를 보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디아씨는 잘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익숙한 조합은 아니잖아요. 코릴이 일단 벤치에 있었고 뭐 당장의 이 라인업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리그 경기들에서 좀 애를 쓴 선수들의 피로도를 조금 회복해주겠다는 첫 번째 목표. 그리고 그래도 역시 두 번째 후반에 힘을 좀 쓰겠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목표도 왠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리스임스가 이제 합타임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마레스카한테 얘기했나 봐요. 형,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같이 땀을 흘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대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롤러코스터에서 나온 대사인데. 나왔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는 리스임스가 또 잘했어요. 리스임스는 참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애증입니다. 사실 뭐 증이 크다기보다는 너무 다치니까. 처음에 이제 그래서 리스 제임스가 주장으로 선임이 됐다고 할 때 아니 경기를 뛰어야지. 그치. 뛰지 않는 주장이 어딨냐. 그리고 너무 리더십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못 믿은 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스 제임스의 그 리더십과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가 봐요. 볼 때마다. 왜냐면 이외의 선수들이 워낙 더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갖고 있는 그 첼시 근본의 프로필 이런 부분들이 리더십으로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다른 것보다 축구 지능이 이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잘해요. 경기만 나오면 돼요. 명섭이랑 닮은 거 빼고는 다 좋아요. 네. 명섭이 형도 팀장입니다. 지위가 있는 거예요. 명섭이는 뭐 사실 캡틴 이상이죠. 네, 회사에서 그 찾아오는 비중이. 요즘에 퀴즈쇼로 욕을 먹어서 그렇지. 관운이 좀 있는 관상인 것 같아요. 한 자리를 뭔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리스 제임스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영향력을 입증했어요.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좋은지. 나와야 한다.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대로 베티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해가 뭐 이른바 성불의 시즌이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단에 있는 규모가 아닌 클럽들도 우승을 하면서 야 이거 베티스도 하는 거 아니야? 특히나 이스코를 중심으로 한 안토니의 이 멋진 플레이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베티스가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와, 이스코가 진짜 대단하구나. 경험이 역시 매직이다 대단하다. 역시. 그랬는데 전반에 그 힘을 모두 불태워 버렸는지 네. 후반에는 좋았던 앞대도 부상으로 빠져나가고 그쵸. 막히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팬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반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골을 더 넣었어야 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회가 몇 번 더 있었거든. 기회 진짜 그 초반에 일방적이었거든요. 네, 진짜 두드려 베티스가 맞았어요, 첼시가. 두드려 패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내기에는 체력도 녹록치 않았고 대응에는 뭔가 아이디어도 조금 부족했던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가 후반에는 아예 반대의 상황이 나오면서 연달아 실점을 쭉쭉 허용했고 거기서 팀 사기가 확 꺾이는 게 뭐 제대로 보이고 말았죠. 네, 그래서 베티스는 결과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 5위 안에 못 들어갔어요. 비아레알이랑 경쟁에서 좀 밀렸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트로피 하나를 땄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도 좀 아쉽게 고배를 마시면서 유로파리그 진출에 좀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라리가를 이제 6위를 차지했죠. 그래도 이번 이 대회가 클럽 역사상 첫 번째 유럽 대항전 결승 진출이기 맞아요. 때문에 뭐가 어쨌든 이 베티스는 올 시즌 역사를 쓴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안달루시아 더비 라이벌인 세비야는 뭐 리그 성적은 최근에 안 좋아서 그거는 뭐 얘기할 거 아닙니다만 에메리 시절에 굉장히 유럽 대항전을 많이 우승을 네. 했기 때문에 베티스도 탐이 났을 텐데 좀 아쉽게 됐고 그리고 전설의 안산대전 네. 예, 안토니와 제이든 산초 대결에서는 제이든 산초는 득점까지 하면서 그렇죠. 단군형이 채팅창에 등장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큰일은 메뉴가 한다. 자 근데 이제 첼시가 우승해도 산체스가 골을 넣었고 산초가 골을 넣었고 반대로 베티스가 만약 우승했다 하더라도 안토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맨유가 승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나 맨유는 정작 졌습니다. 아세안 올스타에게 졌습니다. 예. 김상식 감독에게 맨유가 패배하고 말았다. 이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 경기 자체가 경기 전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도대체 시즌 끝나고 주중에 바로 이런 일정을 잡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에서부터 팬분들은 사실 그 반응이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 맨유는 이래저래 뭐 네. 돈 버는 거 해야죠. 그렇죠. 뭐 저는 프리시즌에 구단들이 이런 일정을 잡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좀 너무 타이트하긴 해요. 근데 이 수익이 약 800만에서 1000만 파운드 수익이 예상이 된대요. 이걸 보고 누군가는 그래 돈이 되는 건 뭐든 해야지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예전에 맨유였으면 고작 이 정도 금액에 그 돈 제끼고 간다. 이거는 제끼고 좀 그래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면서 다음 시즌 플랜을 더 안정적으로 대비하지 않았겠냐라고 반응하시는 팬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마음이 아프다 이미 일정이 잡힐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고 이 아세안 올스타하고 경기가 펼쳐진 곳 섭씨 32도였대요. 덥다. 네, 물론 이것도 기사에서 확인을 한 정보라서 그건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네. 아마 이 출처가 맞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기사에 적혀 있기 때문에 32도에서 그 영국에서 뛰다가 갑자기 주중에 한 3, 4일 만에 경기 뛰는데 32도에 그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한 그 경기장에서 경기 뛰었다. 미쳤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제 컨디션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 있습니다. 물론 해외 선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 더 그럴 거라고 봐요. 선수들이 어찌 보면 프로 선수들이잖아. 즉 축구가 직업이고 직장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팬들보다 패배의 후유증을 금방 잊어요. 그러니까 그게 패배가 그죠.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 진다고 그냥 계속 막 주저앉아서 그러면은 직업이 아닌 거야. 그래서 경기 지고 버스로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네. 일부러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맞아요. 그냥 분위기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 빠르게 회복을 해야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팀의 분위기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어수선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우왕좌왕했을 가능성이 큰데 너무 타이트하게 더군다나 유럽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이 올스타전을 갔다. 그리고 졌다. 김상식 감독은 환상적인 경기력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맨유 선수들에게는 이래저래 좀 더 이렇게 말할 네.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적인 면, 네. 날씨적인 면 이런 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패배했다고 한들 그들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깔고 가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세안 올스타 팀, 이 팀 올스타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직력을 맞춘 팀이 아니고 그러니까 날조란다. 급조된 팀이라 급조된 팀이라는 거죠. 날조가 아니지. 날조된 팀은 뭐야? 네, 날조된 네. 팀.
이틀 후연했대요. 이틀 후연을 했는데도 오히려 김상식 감독이 이 팀워크와 조직력이 좋아서 놀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올스타 팀 급조된 팀입니다. 역시 상식 종신인가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김상식 감독이 만든 거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 또한 대단하고 선수들에게 좀 명망 높은 지도자구나 그런 거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일룬 상당히 고립됐고 이날 센터백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데브리지가 있었어요. 호일룬을 상대로 공중볼을 따내더군요. 호일룬이 쩔쩔맸습니다. 데브리지를 보고 또 호일룬을 보고 수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반응들이 또 많이 나왔죠. 어쨌든 선수들은 지금 더 많이 지쳤을 것이고 그리고 졌기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 돈은 돈대로 벌어야 되니까 투어는 해야 되겠는데 좀 짜증나는 상황이고 결과에 대해서 맨유 팬분들이 아모린 감독에 대한 불신이 아마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경기라 한들 여전히 똑같은 3-4-2의 경기 전술 고집 상대의 수비 대응 압박에 대해서 이걸 풀어내고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딱히 이렇다의 패턴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리그 때도 그랬고 유로파 때도 그랬고 결국 이 객관적 전력에서 훨씬 앞서는 상황에서의 경기마저도 그랬기 네. 때문에 이 경기가 아모린 감독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을 건 없다. 좋을 건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뭐 이 앞뒤 보니까 그 영상이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가르나초 그 팬 사인과 관련해서 저는 뭐 가르나초님이 나가는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내외적인 이슈들이 계속 생기면 맨유가 뭐가 문제냐면 뭐 굳이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협상을 하는데 맨유가 별로 좋은 우위에서 이거를 차지하기가 어려운 게 뭐야 결국엔 너네 팔긴 팔아야 되잖아 싸게 넘겨 이런 그림이 형성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팀 분위기나 어떤 상황들이 좀 좋아 보여야 이적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더 생길 수 있고 마음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특히 이런 불화나 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가 오히려 될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투어 기왕 간 거 잘 해야죠. 어쨌든 그들도 계약을 한 거고. 맞아요. 어쨌든 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 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맨유는 지금 이래저래 분위기가 완전히 좋은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뭐 뒤에 저희가 이적설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쿠냐는 뭐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타겟이라고 얘기했던 게 리암 달베랑 은베 뭐 이런 선수들인데 지금 최근 나온 뉴스로 보니까 리암 달라비랑 가장 가까운 팀은 첼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델랍은 이미 강등으로 인해서 이적료가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될 때부터 여러 팀들이 달려들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공격수는 첼시도 급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맨유는 또 원하는 선수를 놓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쿠냐 영입을 그래도 재빠르게 마무리하는 분위기인 건 정말 긍정적입니다. 네. 빨리 이적 시장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명으로 지금 조카할 이적 시장이 아니죠. 절대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 나왔던 이적 시장 관련돼서 이제 선수들을 하나씩 볼 텐데 일단 극호사의 한 명. 르로이 사네 링크가 다시 불안하게도 런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네. 또 다른 북런던 팀 토트넘을 향했습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네. 뭐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네는 저는 그렇게 봐요. 스탯은 올 시즌 그래도 비교적 꽤 좋게 쌓았어요. 슈팅도 중요할 때 많이 때려주기도 했고. 네. 근데 물론 그 스탯에 속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있고 올 시즌 분데스리가 30경기 11골 5개 도움 올해 들어서 세부 지표가 또 지표로만 좋아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네 선수를 왜 스카우터들이 탐내는지 좀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는지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한 2번, 3번 사네가 뛰었던 경기를 위주로 좀 본다면 얼마나 이 선수가 경기 내용적으로 기복이 많은지를 여실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프로필적으로는 측면 공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맞아요. 어쨌든 측면 뎁스를 늘려줄 거고 머릿수 한 명 추가되는데 뭐라도 효과가 있어야죠. 스탯 그래도 쌓아줄 선수입니다. 중요할 때 한 방 터트릴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을 때 한 방을 많이 터트린다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골의 순도가 낮아요. 스탯 사기꾼, 네. 뭐 스탯 세탁기, 스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네가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한 경기 잘해요. 그 다음 5경기 못합니다. 그러면 한 경기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경기 또 기를 모아야 됩니다. 그 기를 모으는 동안 볼 엄청 오래 끌어요.
자주 뺏깁니다. 음. 가끔 수비 가담 안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뺏기고 그 축구 뭐 보다 보면 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뺏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로 안 쫓아가고 화내거나 막 좌절하거나 그러다 수비 가담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보여서 그게 누적이 되니까 바이언 팬분들한테 사네 선수가 미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맞아요. 거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모습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골을 넣어줄 땐 넣어주면서 스탯은 좀 회복한 감이 있다. 그게 이제 올 시즌 후반기 때 사네 선수 폼이었습니다. 사네를 데려가려는 선수의 부담은 뭐 비단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고주급이에요. 주급이 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토트넘이 주급 체계가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는 이야기는 높은 연봉 요구 최소 1200만 유로를 네. 연봉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사네 선수와의 계약이 일단 결렬된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올 시즌까지가 이적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 그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FA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그런 금액에 있어서 미네는 남을 수 있다. 대신 주급 삭감해라 이런 걸 네. 원했을 텐데 사네 측에서는 그걸 좀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렬이 된 듯한 지금 그림이고 나폴리도 지금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신빙성이 낮은 편이고 가장 중요한 토트넘과 관련된 보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네 측에서 역제안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하. 사네가 이제 팀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네. 바이에른 뮌헨과는 결렬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토트넘에게도 뭔가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토트넘은 지금 사실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잖아요. 사네 입장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곳이긴 하겠죠. 런던이고 챔스 나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역제안을 했을 때 사네 측에서 좀 토트넘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추정이 됩니다. 뭐 저는 찬성합니다. 네. 이에 어쨌든 찬성이다. 이래저래 찬성합니다. 네. 텔까지 해가지고 바이언 콤비. 야, 어허,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토트넘 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 사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매물입니다. 네. 자, 다음은 잠깐 사우디로 가보겠습니다. 호날두가 네. 다른 데로 옮길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 바깥으로 가느냐보다는 사우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알나스르가 일단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월드컵 진출도 실패했죠. 네. 클럽 월드컵은 아릴랄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릴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알라스르 입장에서는 이렇게 호날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좀 못 거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를 못 거뒀죠. 네. 위에도 뭐 사디오 마네도 있었고 네. 브로조비치도 있었고 라포르트도 있었고 굉장히 수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다른 경쟁팀들도 좋은 자원들이 많기는 한다지만 그래도 호날두가 있었는데 알나스르가 비교적 성적을 좀 못 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40살의 호날두 SNS를 통해서 This chapter is over라고 하면서 결별을 암시했습니다. 요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로 FA로 팀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재계약은 이제 안 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6월에 추가 등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호날두가 클럽 월드컵에 나가는 팀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점치고 있고 피파에서도 아마 그걸 원하겠죠. 초특급 스타가 클럽 월드컵에 뛰기를 원할 텐데 그죠? 인터 마이애미에 메시가 있지만 라이벌인 호날두까지 만약에 클럽 월드컵에 나선다? 대회 주최 측에서는 이거 최고의 그림 아닙니까? 네. 네. 반대로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파에서 원하는 그림이고 그거랑 별개로 만약에 호날두가 사우디에서 아웃되는 상황이 나와요. 다른 아예 나라의 나간다. 리그로 간다라고 하면 사우디의 중장기를 바라보는 단기성 축구 프로젝트는 저는 약간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솔직히 호날두가 나가잖아요. 상징이거든요, 지금 사우디 리그에. 제가 볼 땐 다른 선수들도 연쇄적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뭐 돈 때문에 오는 선수들이 연봉 때문에 있지만 그 메리트가 저는 이렇게 연쇄적인 아웃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특히나 그거에 어떤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호날두가 사우디 바깥으로 나간다. 이거는 프로젝트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길게 호날두가 지금보다 더 길게 네. 사우디에서 웬만하면 마지막까지 지었어야지. 그래야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우리 프로젝트에 호날두가 이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 네. 그래서 사우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생길 텐데 짧게 끝나버리면 애매해지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연쇄적으로 같은 타이밍에 또 다른 선수들이 이적을 할 수 있다는 것, 유출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일단 사우디를 무대를 아예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우디 측에서는 지금 이 소식이 조금 긴장되는 소식일 것이다 라고는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저 어쨌든 호날두가 어디로 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스날 수비맨디 관련해서 링크가 이제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 유력하다. 조만간 오피셜이 날 거다. 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 정도는 레알 마드리드 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다. 라는 정도의 얘기도 있긴 합니다. 비르츠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네. 이 알론소 감독이 어쨌든 이제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측에서도 아마 비르츠, 알론소의 제자. 그래서인지 레알 마드리드 측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른 팀에게 유력한 매물들에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혹시 모른다 라는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레알과 레알론소는 또 무슨 변수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르치는 거의 끝난 거라고 보이고 저는 수비맨디도 개인적으로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만큼 유력한 그림이 둘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알론소 전화해서 수비맨디가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 그럼 아르테타가 상처가 큽니다. 똑같은 바스크인인데. 그렇죠. 네. 맞네요. 바스크 똑같은데. 그럼 너무 데미지가 커요. 제가 그 아스날 결산 컨텐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면 또 다시 국대노. 이런 아르테타의 어떤 안타까운 그림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수비맨디 지금 당장은 아스날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약 6천만 유로, 바이어 5,100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파티의 재계약이 아르테타 감독이 강력하게 원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비춰지긴 하더라고요. 하는 게 맞아요. 네, 팀도 어쨌든 뎁스 때문에라도 파티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단기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것 같다. 그리고 활약에 따른 변동급여 옵션이 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르지뉴가 나갔기 때문에 파티, 수비맨디, 라이스, 메리노, 웨데고르 이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미드필더의 조합상 웨데고르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만약 웨데고르가 좋지 않을 경우에 거기서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들 뭐 많은 아스날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맥스타우먼이라거나 은와네리가 좀 오른쪽 메잘라에 선다거나 이런 종류의 보완은 필요하다. 네. 그래도 수비맨디가 온다면 참 가져갈 수 있는 전술적인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스날 중원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편 효과를 좀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후방 빌드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수비 상황에서의 능력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 중원 개편을 받고 맨시티가 지금 비르츠가 맨시티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패배의 어떤 거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라이언 셰르키에 대한 링크가 나오고 있고요. 셰르키는 리버풀이랑도 링크가 있었잖아요. 꽤 있었죠. 근데 이제 리버풀이 좀 비르츠 쪽으로 기우면서 오히려 셰르키와의 이야기는 약간 잠잠해진 느낌이 있고 맨시티가 지금 좀 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이 셰르키 선수가 리옹과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옹이 현금화를 역시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4천만 유로 혹은 뭐 2천에서 2,500만 파운드 언론에 따라서 다양한 이적료가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대략 이 언저리에서 금액이 좀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셰르키의 강점은 역시 양발을 사용한다는 점, 드리블이 좋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제 이 선수의 수비시 기동력이 좀 안 좋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현대 축구에서 이런 유형의 선수가 좀 더 팀 안 가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비 상황에서의 적극성도 필요한데 수비 참여도나 수비 가담 능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좀 걱정되는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저 셰르키 선수죠. 리옹 출신 공미들 이전에 뭐 나빌 페키르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 쪽 이적설이 계속 뜹니다. 근데 정작 지금까지 온 케이스는 많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뭐 그루키프까지 거슬러 올라간더라도 많지 않았는데 저는 이 선수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셰르키. 그래서 맨시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데려와 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누구든 2선에 좀 더 공격 능력을 가진 선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가격도 싸고. 꼭 그게 더브라이너의 공백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실바도 이제 폼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균도안도 옛날만큼의 그 박스 침투 능력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런 점들을 보면 무조건 이 자리는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셰르키 일단 괜찮다면 맨시티가 생각해볼 만한 장점, 메리트는 있다. 그리고 이외의 장점, 이외의 선수들도 더 추가적으로 보강을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좀 느낍니다. 늦어지면 힘듭니다. 자, 그다음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와 연관된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타는 바이언으로 이제 FA 이적이 확정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클럽 월드컵을 미넨이 나가기 때문에 요나단 타 선수가 조기 합류하기를 좀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주 소액의 이적료를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아하. 일찍이 그냥 데려오는 거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왜냐면 클럽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일단 좀 돌고 있고요. 어쨌든 요나단 타 선수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 선수를 품으면서 우파메카노, 뭐 김민재, 요나단 타까지 다이어가 나간 것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센터백 뎁스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레버쿠젠 팬들은 역시 아무리 요나단 타 선수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마지막 최종전 때도 되게 좋은 그림으로 작별을 했어요. 근데 역시 이 선수가 이제 라이벌 팀으로 그것도 일단은 지금 FA 이적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레버쿠젠 팬들도 온라인상에서는 좀 심한감을 표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타 제가 옛날부터 환자지가 타 할 때마다 쭉 봤거든요. 글쎄요. 뭐 쭉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본 타 중에 올해가 제일 좋았거든요. 알론소 부임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그러는 건데 사실 타 되게 불안한 수비수였어요. 원래는 진짜 분데스리가 최우수급의 센터백이 이라고 아니었어요. 하기 원래. 애매해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좀 결은 다릅니다만 맨시티 가기 전 악한지 되게 욕 많이 먹었거든. 네. 그거까진 아닌데 저는 타를 볼 때마다 참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가서 왜냐면 직전에 알론소와는 굉장히 좋은 궁합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예전 타를 생각해 보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실수가 나오고 경기가 조금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이제 알론소 감독이 오면서 그런 이슈들을 좀 굉장히 많이 잡아줬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알론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선수가 정말 확실히 성장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감독의 지도하에 일시적으로 이 선수의 폼이 확 올라왔던 건지 감독과 벗어나는 순간 약간 불안해질 건지 이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근데 워낙 뭐 알론소와 같이 했던 시간 자체도 일단 길기 때문인지 그리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신체 능력이 좋잖아요. 뭐 그건 좋죠. 저는 그래도 이 그냥 선수 자체의 스텝업이 그 시기에 맞게 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네.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그러길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조만간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자, 감독 쪽과 코칭 스텝으로 좀 가자면 테나흐가 챔스를 갑니다. 참 이게 레버쿠젠에 부임합니다. 아이러니한 단어입니다. 맨유는 챔스를 못 가고 테나흐는 챔스를 간다. 레버쿠젠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됐죠. 그렇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경질이 된 지 이제 7개월이 지났고요. 테나 감독이 새로운 팀을 구했습니다. 사비 알론소의 후임으로 이제 레버쿠젠에 부임을 하게 됐고 역시 이제 레버쿠젠의 이 테나 감독을 원했던 이유도 레버쿠젠에 필요했던 시스템 알론소 감독이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에 대한 연속성은 역시 테나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팀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재건해내는 능력을 이미 아약스 때도 보여줬기 때문에 맨유에서 못 보여줬지만 그런 부분들을 테나 감독에게 기대하고 이번에 선임을 한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를 지배적이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다양한 컨텐츠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테나가 저는 레버쿠젠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잘할 거라 나쁘지 생각해요. 않을 것 같아. 독일 축구를 이미 바이에른 뮌헨 네. 2군 팀 감독을 하면서 경험을 했고 스타일이 딱 분데스리가에 맞아요. 강한 압박, 라인 공격적인 올려야 축구, 되고. 그 과감성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맨유에서 문제가 됐던 너무 안 좋은 공수 밸런스, 벌어지는 중원 간격, 메워지지 않는 미드필더 간의 그 거리, 수비 상황에서의 불안점. 네. 그게 굉장히 너무 극단적인 공격 운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스타일이 분데스에 되게 어울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재밌기도 할 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왠지 레버쿠젠이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감독 매물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매물을 좀 찾은 게 아닌가. 물론 이랬는데 맨유 시절과 좀 어게인 같은 느낌이 돼버리면 그럼 힘들죠. 그럼 이제 테나는 한계가 있는 감독이 네.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번은 그래도 좀 이 감독에게 더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의 수석 코치 에버튼에서 뛰었었던 네. 조니 헤이팅하. 이 헤이팅하가 아약스 감독 후보군으로 떠올라서 공석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리버풀의 수석 코치 자리가 빌 가능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즘 축구는 특히 감독에 대한 칭찬을 네. 할 때 코치의 비중을 꽤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 그걸 결국 후연 때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선수들과 소통을 하면서 선수 개개인을 지도하는 건 코치의 몫이거든요. 네. 그리고 용 헤이팅하가 이
흐라벤베르흐의 수비형 미드필더 정착에 대해서 헤이팅하 코치가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헤이팅하가 직접 선수의 포지셔닝 잡아주고 멘탈 잡아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했기 때문에 흐라벤베르흐가 포지션을 변경하고 리그 최우수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떠오를 수 있었다. 안정적으로.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헤이팅하 코치가 나가는 게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외에 또 다른 코치를 찾겠죠. 뭐 클롭도 부바치랑 결별한 이후로 네. 또 다른 코치들을 선임하면서 그래도 좋은 시기를 이어왔던 것처럼 뭐 슬롯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뉴스 자체가 좀 달가운 뉴스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헤이팅하의 야망은 아마 감독일 것이고 이 헤이팅하가 네덜란드 쪽 그 지도자 라이센스 딸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되게 좋았대요. 뭐 진짜 경이로울 정도의 뭐 점수를 기록해서 뭐 1위였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 수석 졸업이 아마 맞을 텐데 감독으로 저는 왠지 이분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나도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약스가 탐내는 거겠죠. 예. 물론 뭐 생각보다 코치와 감독을 아예 다른 직업으로 놓고 본다면 해야 하는 일도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헤이팅하는 문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면 선수 시절 때 아약스에서 성장도 했었고 네. 유스팀 코치도 아약스에서 했었고 임시 감독도 해봤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래서 아약스가 원하는구나. 이 느낌이 가벼운 링크가 아닌 것 같고요. 왠지 네. 감독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 하나 보자면 뭐 지금 당장 최고의 유망주라고 부르는 것도 좀 안 맞습니다.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네. 라민 야말 31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2024-25 시즌 55경기 18골과 21개의 도움 그리고 스탯 그 이상의 퍼포먼스 미친 선수였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고 대단했고요. 라리가와 코파렐레이 우승을 차지했고 라리가 올해의 팀에 당연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롱도르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딸만하다고 봐요. 충분히. 누가 우승하든 간에.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라마시아 선수들에게 굉장한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계약 연장이 필요했던 수순이고요. 무조건 해야죠. 네, 31년까지 장기 재계약이기 때문에 수많은 바르사 팬분들이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국으로 무대를 약간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리안 리거로 보자면 정우영 선수가 자구영이죠. 네. 자구영이 우니온 베를린으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일단 네. 저는 되게 잘 맞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우니온 베를린이 일단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팀이고 정우영 선수의 그런 근면함, 성실함 이런 부분을 바움가르트 감독도 그랬고 그 이전에 보스벤송 감독도 그랬고 우니온 베를린이 충분히 정우영 선수의 그런 적극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알아주는 팀에서 뛰는 것, 잘 활용해주는 팀에서 뛰는 게 저는 어느 선수에게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우영 선수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후반기 때 발목 부상이 있었고 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전까지 정우영 선수를 아쉽게도 보진 못했잖아요. 이후에 결국은 조기 시즌 아웃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니온 베를린 측에서 완전 영입을 결정했다고 하고요. 기사를 보면 최소 500만 유로 약 80억 원 가량의 이적료가 일단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우영 선수도 우니온에서 계속 뛰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하니까 분데스리가에서 또 유럽 무대에서 계속 위대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정우영 선수인데 정착할 팀을 찾았다는 점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좋은 모습을 또 괜찮은 팀에서 보여주기를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중 K리그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결과 정리를 먼저 드릴게요. 대구 전북 0대4 전북 승. 네. 대전 포항 1대3 포항 승. 대전 어떡합니까? 대전이 지금 초반에 그 기세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면서 네. 우르르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 대전 팬분들의 표현을 좀 빌리면 팀이 약간 퍼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위의 팬분들. 너무 일찍 이긴 하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 절반이 안 지났는데 초반에 팍 이 힘을 쓰고 베테랑 선수들도 나이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된 게 아닌가. 그리고 경기를 거듭하면서 수가 좀 읽힌 걸 수도 네. 있죠. 예. 어쨌든 수협이랑 제주는 0대1 제주승, 그리고 강원 안양 1대3 안양승, 광주 울산 1대1 무승부, 네. 김천 서울 0대1 서울 승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북은 승리를 하고 대전이 패배를 하면서 경기 수가 모자란데도 전북이 1위가 됐고 지금 기세는 전북
포획 감독과 함께 분위기를 완전히 찾고 올려놓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전진우 리그 최우수 선수가 되고 예,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표팀도 발탁이 됐죠. 그죠? 예, 좀 정말 축하하고 싶은 메시지 상황이고 이번 대구전도 4대0 완승이었습니다. 네. 희비가 완전히 교차됐어요. 대구도 전북도 지금 이슈가 있는데 대구는 이제 감독이 구해졌습니다. 병수볼. 네, 병수볼 김병수 감독이 대구에 15번 제 15대 사령탑으로 부임을 했죠. 네. 일단 김병수 감독으로서도요. 강원에는 저는 강원 시절에는 김병수 감독이 병수볼로 2019년에 정말 핫한 1년을 보냈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 보여줬던 강원의 축구는 저는 아주 훌륭했다고 봅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시스템적으로 분석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후에는 강원에서의 말미는 좀 좋지 않았고 수원에서도 결국 김병수 감독이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저는 김병수 감독 삭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근데 결국에는 뭐 좋지 않았고. 그렇죠. 네. 다시금 김병수 감독 본인도 프로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네. 절실함이 있는 시기인데 대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전북전 0대4 패배를 하면서 최근 5경기 무승 1무 4패 3연패로 최하위로 지금 떨어졌고요. 대구 올해 좀 위험해요. 네. 진짜 위험해요. 이거 빠르게 지금 반등시켜 놓지 않으면 이대로 진짜 그 얘기하기 꺼내기 싫은 강등 태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최하위는 다이렉트입니다. 예, 더더욱 그건 위험해요. 진짜. 예. 정말 피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쟁하는 팀들 수원FC도 최근에 대전 잡고 결과를 챙긴 적이 있었고 제주도 이번에 수원FC를 잡았죠. 잡았고요. 무승을 깨트렸습니다. 네. 그 원정에서 이제 승리했고 그런 기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대구는 반대로 분위기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전북전 패배가 너무 아쉬웠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김병수 감독은 어쨌든 K리그1 경험이 있다는 점, 자신만의 축구 철학이 확고하다는 점, 역시 리더십에 대한 그간의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 또 연패로 인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대구인데 얼마나 분위기를 이 김명수 감독이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만나봤었던 모든 선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나봤었던 김병수 감독과 함께한 선수들은 뭐 김병수 감독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 극찬을 그렇죠. 아끼지 않더라고요. 훈련 프로그램이 재밌었다부터 해서 선수 개인에 대한 어떤 코칭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자하죠. 네, 그래서 사실 대구는 감독이 바뀌는 거랑 별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팍에서 대구의 팀 컬러가 생각보다 유지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게 김병수 감독이 원래 보여줬던 축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녹아들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역습, 예. 좀 백스리 활용 수비 이런 그치. 부분이 조금 이제 대구에게 저도 남아있는 인상이긴 한데 근데 사실 팬분들은 언젠가는 우리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많이 해오곤 하셨어요. 언제까지고 이 축구로 계속 생존해올 수는 없다. 언젠가는 위기가 올 거다. 아니면 좀 한계가 보인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 성향의 김병수 감독이 들어왔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 시즌 중이라서 팀을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약간의 우려가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김병수 감독이 본인도 절실함이 있을 타이밍 시기이기 때문에 잘해줄 것을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세 이하 대표팀에 이민성 감독이 네. 부임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2026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제 3년 뒤 LA 올림픽까지 지휘를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빨리 선임됐으면 좋았을 텐데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이제 막 뭐 협회 회장부터 해서 뭐 선임 그 투표 있었죠. 정신없었죠. 정신없었죠. 그래서 좀 늦게 선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백이 길었어요. 네, 공백이 길었어요. 그러는 동안 3월 A매치 친선대회 나가서 결과 안 좋게 깨지고. 받아들고 임시감독 체제에서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13개월에 예. 사령탑 공백 상태였다고 합니다. 22세 이하 대표팀이. 진짜 너무 길다. 13개월입니다. 1년이 넘었어. 황선홍 감독 사퇴한 이후로는 13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어쨌든 이민성 감독의 철학과 팀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었다. 또 대표팀 코치 경험을 했다라는 점. 덕현형이 장비 담당이실 때, 맞아요. 네, 그 당시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이민성 코치로 또 스태프를 해봤었고 대전을 이끌면서 K리그 1으로의 승격을 이뤘던 성과까지 선임 배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이제 6월 5일 호주전 때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친선전을 치르는데 그게 이민성 감독의 데뷔전이 되겠고요. 소집 명단에는 이제 유럽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배준호나 이현주와 같은 유럽파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민성 감독과 이 주축 선수들, 22세 이하 주축 선수들의 시너지가 어떨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A매치가 곧 이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형철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안 게임은 결과적으로는 뭐 제일 중요한 건 병역 문제인데 네.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그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쩌면 네, 아시안컵보다 주목도가 높을 때가 있어요. 메달을 딸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 주목도가 높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아쉽긴 합니다만 또 메달 따는 건 기분 좋은 얘기긴 하고 최근에 또 쭉 따왔고. 그걸 활용해서 네. 이번에도 금메달 따면 좋죠.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클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 보는데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민석 감독은 대전에서 모습에 이 평가를 하자면 성공하는 순간도 있었고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뭔가 한번 또 반전을 마련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좋은 지도자라고 충분히 이민성 감독은 더더더 잘 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 감독 경력이 우리 22세 이하 대표팀에도 또 이민성 감독의 커리어에도 좋은 또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히프 토에 진행을 해봤고요. 이적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면 제일 좋을지라고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많은 이적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번 프리시즌인 만큼 재미랑 속보성을 좀 나눠서 빨리빨리 또 호해할 거 호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챔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챔결 재밌게 또 준비를 해서 보고 클럽 월드컵은 저희가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경기들은 또 중계 방송을 드리지 않을까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해지는 대로 공지 키깅 누나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깅 누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